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죠. 아침에 서울에서 회의하고 점심때 부산에서 밀면 먹고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거. 요즘은 그게 당연하잖아요. 명절에 표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던 것도 이제는 앱으로 몇 번 눌러서 잡고요. 그런데 이 열차,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기술 좀 나눠달라고 새 나라를 찾아다녔습니다. 일본에도 갔고 독일에도 갔고 프랑스에도 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일본은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기네가 이미 단종시켜서 더 안 만드는 옛날 모델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했어요. 창고 정리하듯이요. 그게 그때 우리 자리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시속 370km짜리 열차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걸 다른 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다던 일본은 왜 셋 중에 가장 먼저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고른 프랑스는 왜 그렇게 후한 조건을 내줬을까요? 그리고 핵심 기술은 끝까지 안 준 그 나라한테서 우리는 뭘 어떻게 받아낸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3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91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세 나라에 편지를 보냅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이요. 고속철도 차량을 어디서 사올지 정하겠으니 제안서를 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청서가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값을 얼마나 싸게 부르느냐로 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기술을 넘겨줄 것, 차량 가격도 보고, 운영 경험도 보고, 자금 조건도 보겠지만 시스템 기술을 어디까지 알려줄 거냐를 핵심으로 삼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우리한테 열차 파실 분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한테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 분 오세요 였던 겁니다. 가난한 쪽이 이런 조건을 거는 건 사실 배짱이에요. 물건 사는 쪽이 갑이긴 한데 우리가 그 물건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걸 상대도 아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떤 처지였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마을호로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경부선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화물도 실어야 하고 사람도 실어야 하는데 선로는 한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라는 건 그냥 빠른 기차가 아닙니다. 그 속도에서는 공기가 벽이 됩니다.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압력이 확 바뀌어서서 승객 귀가 먹먹해지고 바퀴와 선로 사이 진동이 차체를 흔들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몇 킬로미터를 더 갑니다. 이걸 다 계산해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전 세계에 셋뿐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그래서 그 셋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처음부터 박수 받으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데 쓰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토가 좁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 가야 하냐는 말도 있었고요. 서울에서 부산이 4시간 반인데 2시간 반으로 줄인다고 나라가 달라지겠냐는 거였죠. 실제로 이 사업은 계획부터 개통까지 10년이 훌쩍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에 공사비는 계속 불어났고 노선을 어디로 낼 거냐를 두고 지역마다 목소리가 부딪혔고 환경 문제로 공사가 멈춘 구간도 있었어요. 뉴스에서 고속철도 또 지연이라는 자막을 몇 번이나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욕도 먹고 늦어지고 돈은 더 들고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유리했을까요? 아마 일본 아니었겠나 싶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봤어요.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여럿이었죠. 우선 가깝습니다. 부품 하나 급하게 받아야 할 때 하루면 와요. 우리 철도가 일본식 규격에서 출발한 부분도 있어서 손발이 맞는 구석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일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속철도를 성공시킨 나라였습니다. 실적으로 따지면 셋 중에 제일 화려했어요. 그런데 3파전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게 일본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하다던 나라가 가장 먼저요. 여기서 좀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본이 떨어진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안 주겠다고 해서 떨어진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라이선스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걸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전 차량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중정비를 한국이 직접 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중정비라는 게 열차를 몇 년에 한 번씩 통째로 뜯어서 손보는 큰 수리를 말해요. 사람으로 치면 종합 건강검진에 수술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차가 아플 때마다 만든 나라에 물어봐야 합니다. 부품도 그쪽에서 받아야 하고 기술자도 그쪽에서 와야 해요. 열차는 우리 땅에 있는데 열쇠는
저쪽이 주고 있는 셈이죠. 셋째, 차량 가격이 셋 중에 제일 비쌌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한 모델이 신칸센 300개를 손본 것이었는데 승강자 높이며 차폭이며 우리 철도 환경과 맞추려면 손볼 게 많았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우리 열차를 사라고 했고 우리는 우리한테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애초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일본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가 지금 제일 잘 쓰고 있는 최신 기술을 옆 나라의 통째로 넘기지는 않아요. 그건 상식이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서 20년 뒤에도 20년 전 기술을 쓰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관련 글에 달린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철도청 계셨는데 일본이 떨어졌다는 소식 듣고 사무실이 술렁였다더라. 다들 당연히 일본인 줄 알았으니까. 저는 이 말이 그 시절 분위기를 제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 유럽 두 나라였어요. 독일의 이체 그리고 프랑스의 테제베. 이 둘의 경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냐면 1993년 대전 엑스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독일관과 프랑스관에 각각 자기 나라 고속열차를 가져다 세워놨습니다. 엑스포 구경 온 우리 국민들한테 실물을 보여준 거죠. 말이 전시지, 사실상 최종 면접장이었던 셈입니다. 대전 엑스포 다녀오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해 여름에 온 가족이 관광버스 타고 배전 내려가서 줄 서서 이관저관 구경하고 기념품 사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손잡고 갔던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학교에서 단체로 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관과 프랑스관 앞을 지나가면서 본 그 열차가 사실은 우리나라 철도의 다음 30년을 놓고 벌어지던 승부의 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은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사가 벌어집니다. 제안서를 6차례나 고쳐받았어요. 평가 항목이 302개였습니다. 결과가 이랬습니다. 알스톰이 143개 항목에서 앞섰고 지멘스가 105개에서 앞섰고 54개는 동점이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멘스가 앞선 105개 항목 중에 기술 쪽이 여럿 있었어요. 독일 기술이 만만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려던 게 기술력만이 아니었거든요. 프랑스가 내민 조건이 이랬습니다. 시제차 한 편성하고 양산차 11편성만 프랑스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도 된다. 노반이며 분기기며 궤도 설비는 한국이 알아서 골라도 된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전 받은 기술을 써서 한국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면 라이선스료를 안 받겠다. 독일은 어땠냐면 대부분 완성차로 들여오고 일부만 조립하게 해주겠다는 쪽이었어요. 궤도 설비도 자기네 걸 써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을 하면 라이선스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파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거기에 프랑스 정부가 20년짜리 차관 조건을 붙였고 테제베는 이미 시속 300km로 영업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그때 280km였습니다. 스페인에 수출해서 굴려본 실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1993년 8월 프랑스의 GC 알스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힙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우리 쪽 계산도 하나 있었어요. 테제베가 그때 유럽에서 이미 국경을 넘어 달리고 있었거든요. 파리에서 런던까지 가는 열차가 그 방식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선로에 얹어서 굴려본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프랑스가 왜 그렇게 후하게 줬을까요?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쪽 협상팀이 계약서 문구 하나 놓고 몇 달을 붙잡고 늘어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따냈냐면요. 기술에 붙는 권리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냥 만드는 법 알려줘가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적 권리까지 문서에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단한 대목인데요. 기술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 권리를 한국이 먼저 갖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프랑스 도면을 보면서 우리 기술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나은데? 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거라는 겁니다. 배우다가 새로 알아낸 건 배운 사람 몫이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거예요. 가르치는 쪽 입장에서는 절대 넣어주고 싶지 않은 문장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 여지를 문서로 열어주는 거니까요. 한번 그 회의실을 그려보겠습니다. 저쪽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선진국 회사입니다.
우리는 고속철도가 뭔지도 이제 배우는 나라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 큰 쪽이 어디였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장 하나를 안 놓친 겁니다. 몇 달을요. 그런데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프랑스 쪽은 처음에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도면을 넘겨줘도 못 읽을 거라고 본 겁니다. 라이선스를 줘도 못 만들 거라고 봤고요. 어차피 못할 텐데 조건을 후하게 써준들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계산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스톰안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측을 너무 쉽게 봐서 계약했다고요? 이 말이 이 이야기 전체를 요약합니다. 우리한테 문이 열린 이유가 우리가 대단해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만만해 보여서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 6월 차량 도입 계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18일 프랑스에서 만든 첫 차량들이 마산항으로 들어옵니다. 배에서 내려지는 그 열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건 우리 게 아니라 빌려온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도 저런 걸 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이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일지는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쪽에서도 큰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계약을 따냈으니 이제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맡을 회사가 셋이었습니다.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셋이 각자 철도 차량을 만들고 있었어요. 문제는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셋이 같은 물량을 놓고 싸우니까 값을 깎아 부르는 경쟁이 벌어졌어요. 제 살 깎아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1999년 정부가 이 세 회사의 철도 차량 부문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의 현대로템이에요. 산업구조를 손보는 조치 중에서 철도 차량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가 합쳐진다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인지요. 누구는 남고 누구는 나가고 공장 하나가 통째로 문을 닫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열차는 만들어졌습니다. 1999년 10월 7일 양산 선행제작 차량 2호기가 공장에서 조립을 마치고 나옵니다. 우리 손으로 조립한 고속열차가 처음 세상에 나온 날이었어요. 계약은 잘 따냈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가 넘어왔을까요? 차량을 조립하는 기술, 그리고 정비 기술의 일부, 거기까지였습니다. 열차의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 기술, 그러니까 모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기술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실제 작업 현장에서 그 선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쥔 게 이런 거였어요. 남이 그려준 도면을 보고 조립하는 법은 알겠는데 그 도면을 왜 그렇게 그렸는지는 모르는 상태. 이게 1990년대 중반 우리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받아온 그 도면이 우리 땅에서는 잘 안 맞았어요. 프랑스 지도를 놓고 보면 파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예요. 밀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런 풍경이요. 고속열차한테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직선으로 쭉 깔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에 가깝게 선로를 깔려면 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가면 시간이 늘어나고 곡선이 많아지면 속도를 못 냅니다. 그래서 뚫었어요. 산이 나오면 터널, 골짜기가 나오면 다리, 그렇게 이어붙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고속철도 터널이 119개, 다 이어붙이면 196.5km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대략 그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을 통째로 불안해서 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터널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 열차가 시속 300km로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터널 안에 있던 공기가 갈 데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밀려나면서 압력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게 객실 안까지 전해지면 승객 귀가 먹먹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비행기 이착륙할 때 귀 아픈 거 아시죠? 그게 터널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린 공기가 터널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소리가 납니다. 터널 근처 사는 분들한테는 소음이 되고요. 프랑스 열차는 이 문제를 우리만큼 심각하게 겪을 이유가 없었어요. 평지를 달리니까요. 그러니 그 도면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핵심 기술은 안 넘어왔고 넘어온 도면은 우리 지형에 그대로 쓰기 어려웠어요.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계속 물어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풀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자체 개발로 간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알려진 것과 좀 다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열차는 밖에 못 팝니다. 기술 권리가 저쪽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건 프랑스 기술로 만든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 쓰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쪽입니다. 새 모델이 나오면 또 받아야 하고 값도 저쪽이 부르는 대로 줘야 하고요. 그래서 1996년 12월 정부가 사업을 하나 시작합니다.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정부가 밀던 큰 기술개발 계획, G7 사업이라고 부르던 것에 들어있던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목표가 뭐였냐면요. 프랑스에서 넘어온 자료와 기술을 끝까지 소화해서 우리 손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속 350km급 열차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기간은 1996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거의 6년이에요. 들어간 돈은 2,1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일은 회사 한 곳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붙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기계쪽연구원이 총괄을 맡았고요. 그 아래로 대학이 붙고 기업들이 붙었습니다. 차체를 맡은 쪽, 모터를 맡은 쪽, 제동을 맡은 쪽, 신호를 맡은 쪽이 다 달랐어요. 열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인데 그걸 나눠 맡아서 각자 풀고 다시 모아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도면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프로젝트에서 처음 고속열차를 만져본 젊은 연구원들이 지금 이 분야에서 20년 차, 30년 차가 돼 있는 거죠. 기술은 결국 사람 안에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가 어떻게 굴러가는 일이었을까요? 고속열차 시험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선로에 올려서 달려봐야 해요. 그런데 그 선로에는 낮에 승객을 태운 열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주행은 열차가 끊긴 밤에 합니다. 경부선 시험 구간에 밤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계측 장비를 붙이고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차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전선이 어떻게 튀는지를 잽니다. 속도를 한 번에 못 올려요. 10km씩 올리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올리고 데이터를 들고 돌아와서 며칠을 들여다보고 고치고 다시 나갑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들에서 나온 게 HSR 350X라는 시험 열차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한데 풀어보면 간단해요. 고속철도, 시속 350km, 실험. 그걸 줄인 겁니다. 7칸이 한 편성이었어요. 동력차 2칸, 동력이 들어간 객차 2칸, 그리고 일반 객차 3칸, 그리고 2004년이옵니다. 이 해가 우리 철도에서 좀 특별해요. 두 가지 일이 같은 해에 일어나거든요. 먼저 4월 1일, KTX가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그 열차로요. 서울에서 부산이 2시간대로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뉴스에 사람들이 열차 앞에서 사진 찍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부산이 옆동네 됐다는 말을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6일 우리가 만든 시험 열차가 천안에서 신탄진 사이를 달리면서 시속 352.4km를 찍습니다. 시험 운행 기록이라는 점은 짚고 가겠습니다. 매일 승객 태우고 그 속도로 달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10년 전에 도면 보는 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린 도면대로 만든 열차를 그 속도로 굴렸다는 거니까요. 같은 해 봄에는 남의 기술로 만든 열차가 손님을 태웠고 그해 겨울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열차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8달 사이에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2010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용산역에서 광주로 가는 열차 한 대가 출발했어요. 열차 번호 501.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아침 열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가 KTX 산천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해서 만든 고속열차가 처음으로 손님을 태운 날이었어요. 시험 열차에서 확인한 기술들이 이 차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16년 전에 도면 보는 법부터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열차에 승객을 태운 겁니다. 그날 그 열차 앞에는 취재진도 없었습니다. 16년 전에 새 나라를 찾아다니던 그 일이 이렇게 끝났다는 걸 아무도 짚어주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제일 조용하면서도 제일 센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기념식도 없었고 그날 그 열차에 탄 승객들 중에 자기가 뭘 타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냥 광주 가는 아침 기차였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앞에서 일본이 반대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정비를 한국이 직접 하는 것.
지금 우리는 그걸 우리 손으로 합니다. 열차를 통째로 뜯어서 손보고 다시 조립하는 그 작업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만든 열차를 우즈베키스탄에 팔면서 유지 보수까지 같이 맡기로 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들은 그거 못해요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일을 이제 다른 나라 열차까지 봐주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차들이 우리 사는 모양도 바꿔놨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뵈러 가는 게 하루 일정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하룻밤 자고 와야 했던 거리를요. 지방에서 서울 병원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올라와서 진료받고 저녁에 내려가시는 거죠?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빨라지니까 오히려 지방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지방에 볼 일이 있으면 하룻밤을 자야 했으니 그 지역에서 밥 먹고 잤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 돈이 지역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더 많이 오가는데 지역 상권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교통이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셈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KTX 이음이 영업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건 앞에서 기관차가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칸에 나눠서 힘을 내는 방식이에요. 가속이 빠르고 역이 촘촘한 우리나라 노선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계약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프랑스가 뭐라고 써줬죠? 이전 받은 기술을 써서 한국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면 라이선스료를 안 받겠다. 한국이 못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써준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열차에는 로열티가 안 붙습니다. 밖에 팔아도 되고요. 2024년 6월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 계약을 맺습니다. 시속 250km급 열차를 7칸 한 편성으로 해서 6편성. 우리가 만든 고속열차가 나라 밖으로 나가는 첫 계약이었어요. 작년 12월에는 첫 편성이 예정보다 빨리 공장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품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점도 같이 봐주셨으면 해요. 완성차 한 대가 나가면 그 뒤에 협력업체 수십 곳이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열차가 달릴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즈베키스탄이면 중앙아시아입니다. 옛날에 실크로드라고 부르던 그 길이에요. 낙타에 짐 싣고 몇 달을 걸어서 건너던 땅이죠.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 부하라 같은 도시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봤던 그 지명들입니다. 그 사막 위를 우리가 만든 열차가 달립니다. 낙타가 몇 달 걸려 건너던 길을 몇 시간으로 줄이는 건데요. 30년 전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 반으로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이제 그 일을 다른 나라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댓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타슈켄트 쪽에 일하러 가 있는데 현지 뉴스에 우리 열차 나오는 거 보고 좀 뭉클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남의 나라 뉴스에 우리가 만든 게 나오는 걸 보는 기분은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차세대 고속열차 EMU 370의 핵심 기술 6가지를 우리 손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합니다. 주행저항, 진동, 소음처럼 속도를 올릴 때 반드시 걸리는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고속열차는 차량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90%를 넘습니다. 열차를 어디로 보낼지, 언제 세울지 지시하는 신호 시스템까지 우리 것이고요. 여기서 균형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많이 팔았어요. 특히 중국은 자기 나라 안에만 수만 킬로미터를 깔아놓고 그 실적으로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은 이제 6편성이에요. 시작입니다. 솔직히 6편성 가지고 세계 시장을 흔든다고 하면 그건 과장이고요. 다만 처음 파는 것과 아예 못 파는 것 사이에는 숫자로는 안 잡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팔아본 나라는 다음 입찰에 명함을 내밀 수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갈 길도 있어요.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간 나라들이 쥐고 있고 6편성으로 자랑하기엔 이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죠. 하지만 배우러 다니던 사람들이 파는 자리까지 왔다면 그 다음도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 2시간 반.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표 끊고 자리 찾아 앉고 창밖 보다가 졸다가 내리면 부산인 거요. 그 2시간 반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안 주겠다는 나라를 만났고 헌걸 내미는 나라도 만났고 우리를 만만하게 본 나라한테서 계약서 한 줄을 받아냈고 그러고 나서도 6년을 매달려서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은 대부분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KTX 타실 일 있으면요.
자리에 앉아서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30년 전에 우리를 쉽게 봤던 그 계약서가 지금 이 열차 안에 들어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KTX 처음 타셨을 때가 언제였나요? 어디 가는 길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